미국 FMC 회의 경계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다시 2,400선을 하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서며 5.7원 내린 1,388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하반기 환율 효과 기대까지 더해지며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들이 포항 제철소 침수로 철강 가격이 당분간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은 통풍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3상 계획을 스페인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과 1,196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디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원개발은 499억 9,100만 원 규모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이성훈 글로원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중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불황의 터널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향한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리백에도 가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친환경 행보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을 봤을 때 다른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리백 가입이나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실제로 유럽의 최대 연기금이 삼성전자의 아리백 가입이 투자자 우려를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게 됐는데 이 아리백 가입이라는 것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은 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확장을 해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한 포인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측면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를 신재생 에너지로 다 대체를 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비용 같은 경우가 한 1.5배는 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이 늘어나는 1.5배의 비용 같은 경우를 이제 이 다음에 원가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주식으로 한번 대입해서 보죠. 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문항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유럽 최대 연기금 같은 경우가 아리백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또 좋아질 수 있겠고요. 이게 펀드 규모적인 측면, 즉 글로벌 펀드에서 이 문항, 즉 환경과 관련된 문항을 대입하는 펀드 같은 경우가 3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렇다 보니 이 점에서 봤을 때는 비록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비용 그리고 들어가는 이 수급까지 함께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리백을 통해서 그러면 한 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재생에너지 군들 같은 경우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만 국한된 게 아니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RE100을 이제 의무화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연결해서 수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좀 대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대비해서 1.5배 정도의 자금에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펀드, 세계에서 글로벌 펀드의 30% 정도가 친환경에 대한 섹터를 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행보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 산업의 확장이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으로 봤을 때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좀 대체를 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필연적인 숙제였는데 대표적인 대기업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채택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다른 기업으로도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좀 고민해 볼 점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그리고 RE100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2050년이라는 구체적인 그 연도까지 밝혀놨었고 그 RE100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원가 대비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가 충분히 그 원가 대비해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은 크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뒤처져 있지만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기술력을 부각을 해서 또 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면은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태양광, 풍력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약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원전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군에 포함한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의 유가 상황이라든지 화석 연료 이 부분이 좀 에너지 패권적인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원전까지 더해져서 그 RE100 기준으로 에너지가 대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1.5배 정도의 비용 부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장님께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비용 부담적인 관점에서. 글쎄요. 일단은 2030년까지 삼성 측에서는 7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외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비용 부담을 줄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업계에서는 1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삼성이 이제 돈이 많은 진짜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쪽에서는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이게 어떤 인증을 받은 에너지원들도 아닐 거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삼성 측이 비용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에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생산 차질이 생길 것들을 더 우려하면서 삼성의 알리백 가입이라던가 탄소 중립 선언 이런 것들이 더 늦어진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그 아리백의 선언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 반도체 에너지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자금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7조 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조 원 이상도 들 수도 있다라고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운 그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에 좀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 스타트업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좀 들려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불황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미래 성장 스토리를 굉장히 좀 발빠르게 좀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선점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예전 같으면 즉 성장주가 부각되는 시기였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관련주들이 그렇죠. 지금 다 상한가를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시장이 지금은 우리가 상장 시장에서 확장해서 비상장 시장에 가 보더라도 좀 약간은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구간들, 즉 기본적인 체력보다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메타버스라든지 그러한 군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주가는 조정이 나와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체력, 즉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매출 위주로 기업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지금의 시장은 뭐 금리 인상기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그 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삼성이 투자한다고 해도 좀 종목들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작은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단행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이라든지 특히 연초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1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에 대한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로봇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테마군, 그 테마군이 일회성이 아니라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학습 효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년 초에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투자에 대해서 단행을 할 때 어떤 업종을 중점으로 얘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겠고요. 그다음에 11월이죠. 11월 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등극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산업에 대해서 뭐 투자라든지 그 부분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군도 파악이 가능한 거죠. 끝까지 생각해서 지금 시각에서는 좀 짧은 투자에 대해서 종목들을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굵직하게 연말 연초 그 포인트를 생각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한번 좀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섹터고 아직까지는 조금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급이.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로봇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M&A 관련해서도 스펙주도 한번 좀 올려놨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11월에 이재용 회장이 된 후에 첫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그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있자면 참 이제 뭐 언제 올라갈까 너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한번 썼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좀 답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미래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 네. 그 주가 흐름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글쎄요. 일단 내용이 좋은 거 맞고요. 일단 좋은 기업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전체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서 뭘 팔 거냐 하는 거죠. 결국에 삼성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환율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팔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1,400원 돌파되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오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때도 제가 이제 7월 초와 쌍바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56,000원 부근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 지점을 하회하는 이런 파동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동향 열어놓고 보시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전부 다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만 사는 종목. 연초부터도 그랬는데 한 상반기 이후에 7월, 8월은 괜찮았어요.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월가에서도 CPI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측보다는 대응의 장세. 그중에서도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필연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 건 인정하나 지금 꼭 사야 되겠나?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급이 돌아서지 않는 한 저는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수급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56,000원 이거 뚫릴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자리라고 보이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글쎄요.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사실 잘 안 보여요. 5만 원 초반 뭐 이런 것들도 매물대로는 걸려 있지만 월봉상으로 지수가 120 월선 간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45,000원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60월선을 완벽하게 깨는 파동이 9월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지지선이 그만큼 없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릴 경우에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 좋은 기업이면 맞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가는 섹터와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조 이방원들 조금 꺾이는 듯 하지만 또 신고가 나오잖아요. 이런 쪽들에 매매를 하실 거면 붙어 있으셔야지 삼성전자 같이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 투자자만 사는 종목에 같이 여러분들이 덤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받아줄 수 있는 수급이 지금 없는 데다가 계속해서 개인만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도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 우선은 그 친환경 기업으로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또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이 부분과 환율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통 나눠볼 종목 성일 하이텍입니다. 어제 하이드로센터 3공장 기공식을 개최를 하고 본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속도감이 붙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또 주가 추이를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폐배터리가 잘 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줬는데 성일 하이텍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장을 보면은 리사이클링 파크 그리고 하이드로 센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리사이클링 파크는 헝가리 뭐 이렇게 해외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이드로 센터는 국내에 있습니다. 어제 군산에서 하이드로 센터 3공장 기공식이 개최가 됐는데 이 3공장의 규모를 들어보니까 1, 2공장 대비해서 3배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성일 하이텍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좀 확대가 될까요? 뭐 쉽게는 현재 캐파 대비 2배 넘게 확장이 되기는 해요. 이 확장이 되는데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뭐 이 정도 커지면 어느 정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3공장 같은 경우 완공 후 가동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뭐 리사이클링 파트도 있지만은 이 부분 하이드로센터 국내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 볼륨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로는 자 이거 지어놓고 나서 과연 가지고 갈 만한 데가 있느냐. 이게 2차 전지 소재 지금은 좋은데 매출자가 확보가 돼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 폐배터리 사업까지 연계해서 가능한 점은 이 전방에서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완성차 업체와 수주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소재 같은 경우를 받아서 주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업을 받아서 하는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일관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 완공 시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나서 실제 매출까지 어떻게 연결되나 그 부분이 우리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도 그 시운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하는 단계에서 매출은 바로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만큼의 수율이 올라와야지 실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시운전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한 분기, 반기로 잡아본다고 하면은 내년 말 이후죠. 내후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뭐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이 한 3년 뒤 정도 이 시점이기도 하고 그와 연계해서 하이드로 센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증가된 캐파의 실적이 반영되는 게 그 정도 기간에 맞춰서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금의 실적의 밸류를 미리 주가가 가지고 와서 미래 것까지 함께 땡겨온 점이 있겠지만은 특정한 이익의 허들을 넘어서는 시점은 지금의 시종이 합당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점은 제가 뒤에 녹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눈빛을 읽으셨군요. 네, 어쨌든 그 폐배터리나 뭐 이런 실적들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은 3년 뒤 정도로 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서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 센터가 있고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좀 나눠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차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거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이거 궁금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뭐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있어요. 이 리사이클링 파크는 물리적으로 전처리를 하는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도 보면은 전처리, 후처리,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먼저 선행하는 전처리 공장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폐 2차 전지, 우리가 속히 말하는 전지,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자동차 탑재를 했는데 그게 충전, 방전 하면서 에너지 수명이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회수를 해오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에서 회수를 해와가지고 방전을 이제 해체해요. 수거 후 방전된 부분들을 해체하고 열 처리 그리고 분쇄를 시켜요. 배터리를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배터리 파우더 형태, 파우더 뭔지 아시죠? 네. 파우더 형태로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일하이텍 공장 설계, 설비 도입, 건축, EPC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다. 이 공장에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이쪽에서 해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곳에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자금을 다 댔어요. 그만큼 이 분야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배터리 우리 생각처럼 빨리 나오진 않아요. 보통 승용차가 1년에 2만 킬로 주행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2025년부터 당장 폐배터리 많이 나와서 정말로 이 기업들 실적 빨리빨리 좋아질 거냐?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밸류가 너무 과하게 붙어 있는 이런 경향은 있으나 우리가 양극재하고 전액 이런 업체들 갈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제 첨보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PER 100배, 150배, 200배 나와도 괜찮다. 나중에 실적 나올 거니까 하고 보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러한 형태인데 그때랑은 좀 시장 상황이 약간 다르죠. 하이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험 자산이 약간 밸류를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성일하이텍이나 어떤 세비캠 이런 것들의 주가 급등은 조금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센터예요. 이게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침출, 여과, 용매, 추출, 화학 시간 된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취를 합니다. 결정화를 시키고 소재를 획득하는 그런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의 인증 절차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같은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폐배터리에서 보석을 어렵죠. 찾아내는 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성일하이텍이 국내에는 증설을 발표를 했고 해외에서 추가 증설을 리사이클링 파크를 또 추가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 해외 쪽 굉장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내 위주의 투자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해외 쪽에서는 2030년까지 30개의 리사이클링 파크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5개의 하이드로 센터까지도 같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쪽이 지금 제1 리사이클링 파크와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팩 해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굉장히 나중에 정말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들이 한 번에 몰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게 나오면은 27년, 28년 정도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유럽에서 밀어냈던 물량들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니네 빨리빨리 이거 내연기관차, 친환경차로 대체 안 하면은 수조 원대 벌금 물릴 거야라고 완성차 업체를 푸시하니까 거기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서 차를 팔았었습니다. 그런 것들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전처리 시설까지 하고 연간 5만 톤의 스크랩 처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만 대 리사이클링된 부분들로 배터리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일괄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해외 쪽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작아요. 북미에서 지금 현대차가 2위 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 쪽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더 큰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지금 단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행과 첨보 같은 기업들이 그랬듯이 중간중간에 큰 조정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일단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또 IPO 할 때부터 투자자들의 그 자금이 들어가려고 굉장히 뜨거웠던 성일하이텍인데 지금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스크랩 물량만 재활용으로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성장이나 수익에 있어서 어쨌든 제한이 좀 있긴 합니다. 이익 성장 추이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가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에서 봐왔습니다. 밸류 땡겨오는 걸 봤단 말이죠.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540억 원 수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원 도달했어요. 주가 수익 비율 한 30배 좀 넘네요.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수준까지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볼 점은 540억 체력에서 그 3년 뒤라고 했잖아요. 2025년 이제 가동 반영되고 그러면 이 체력이 700억, 800억, 1000억을 가면 갈 수 있는지. 근데 아까 상공장 캐파 느는 거 얘기했고 폐배터리 본격적으로 이제 회수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00억대 영업이익 달성하면 합당하게 시가총액 3조는 이상 갈 수 있다. 주가는 그다음에 주식은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숫자 나오니까 그만큼 주가가 강한 거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의 PER은 뭐 지금까지 반영을 했다. 앞으로 더 잘 갈 거니까 오늘처럼 눌렸을 때 좋은 자리다라고 좀 들어볼까요? 단기적으로는 반영한 거죠. 예, 미래 실적을 땡겨왔단 말이죠. 이거는 주가가 될 때 이런 관점이고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실적을 가지고 와서 프리미엄을 반영했다가 조정 나올 때는 또 요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원가가 늘었다든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단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주셨고 네. 그러면은 차장님께도 바로 들어볼까요? 투자 네. 전략.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이제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빨리빨리 나와서 이런 실적들, 지금의 주가 높이 올라온 것과 시총들을 다 커버해 줄 것이다. 밸류 비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의 시장 상황과 지금은 달라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수하면서 올리던 때와 지금은 유동성을 연준이라는 곳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다가 CPI, 우리 피크아웃 할 거다 예상했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예상했지만 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리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지금 홀딩은 유효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절히 수익 실현은 하거나 분할 매도는 하셔야 될 구간들. 한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뭐 절반 매도하고 11선 깨지면 절반 매도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일단은 이런 밸류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을 때는 결국 이쪽이 빠지면서 오히려 배터리 셀이라던가 많이 빠졌던 소재 이런 쪽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는 시장의 성격을 감안해서 멀리 보면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는 차익 실현에 조금씩 나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통 나눠볼 종목, 오늘 시장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히는 바로 SM입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끄는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조기 종료하겠다라고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3조 원까지 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재도약 행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 라이크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이 종료될 경우 SM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반영을 했을 때 목표 시총을 3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라이크 기획의 계약 종료에 따른 효과 먼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은 라이크 기획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회사죠. 네. 개인 회사를 이수만 이제 기획자, 총괄 기획자가 좀 차리면서 여기로 굉장히 많은 수수료들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전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인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약관들을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간에 250억에서 300억 규모 중에서 한 30% 이상의 비용이 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말로 SM 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얼라이언스라던가 이런 쪽들이 계속 요구를 했죠. 투명하게 경영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모습의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좋은 그룹들 많이 있어요, SM이요. 정말 대표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정말 JYP 엔터만, 엔터사 중에서는 날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좀 죽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 흐름과 동반을 해서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때가 됐다라고 느끼고요. 일단 활동할 수 있는 팀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10팀에서 11팀 정도 되고 각각 그룹에서 멤버들을 뽑아와서 이걸 또 조합하는 이런 것들도 SM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다가 팬덤은 더욱더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음반 판매라던가 우리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서트의 믹스, 수익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일단 오늘은 그래도 SM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SM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라이크 계획의 계약이 조기 종료 검토된다라는 소식에 이제 카카오와의 매각 협상 이슈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재추진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발목을 잡던 부분이 해소되다 보니까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데 그 요소가 다시 대입이 돼서 주가가 상승한다면은 또 그냥 본질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게 돼요. 그것을 찾는 게 더 낫습니다. 매각에 대한 이슈, 프리미엄이 붙는 것보다 지금의 초점은 할인되던 본질 가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나가던 비용 같은 경우가 붙으면 연간 영업이익 체력이 답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인을 받던 엔터 업종 중에서 주가가 좀 뒤처져 있었다고 하면은 뭐 탑픽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이익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 주가 수익 비율을 대입해 보면 현재 목표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가 이제 엔터 업계에도 약간 그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엔터 업계에는 어떤 바람을 좀 불러줄까요? 일단 뭐 SM의 주가 할인 요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업종 전반의 이슈는 뭐 부정적인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업 하나가 또 클린하게 된 점이다 보니 긍정으로 열어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SM이 리스크가 좀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크 기획가의 계약 종료에 따른 영업이익 반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한 어떤 콘서트가 재개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팬덤들이 지금 팬더믹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전에 아이돌 그룹만 키워내던 그런 엔터사들이 아니에요. 지금 NFT라던가 이런 쪽까지도 메타버스 전부 다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밸류를 높게 책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들로 반영이 돼가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이라고 하죠. 이제 가상 인간을 지금 연예인과 똑 닮은 연예인을 한 명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에스파 이런 쪽들이 좀 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목표가가 거의 6개 증권사 평균 내보면 한 10만 원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의 목표가가 가능한 지배구조 개선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쪽에서는 투신 연기금 3호 펀드에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개인이 330억 판 거에다가 기관이 190억 판 거 다 받아서 외국인들이 500억 샀어요. 그만큼 지배 구조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JYP 엔터 많이 올랐던 주가 상승률 좀 부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의미 있게 오늘 들어와 줬는데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경쟁사 대비해서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럼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을 좀 보고 계실까요? 순이익 기준으로 비용 빠진 거 플러스 해보면 이제 1,000억 정도의 체력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자 JYP 정도의 밸류 또는 일반적인 평균 현재 엔터 업종의 밸류를 받는다고 하면은 한 25배 가능합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원이거든요. 1조 8천억 원에서 대입해보면 한 20% 이상, 30% 이 정도 구간의 볼륨은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주저를 한 거죠.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이크 기획 이외에도 이게 구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수만 의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월급을 더 받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정관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월급은 더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변동성 안에서도 좀 일부 반등이 나오는 마무리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종목 콕톡, 삼성전자, 성일하이텍 그리고 SM까지 핵심 이슈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톡 전략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전주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원전 기업 신속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원전 생태계 그리고 추가 해외 수주 소식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원전의 지속적인 정책 효과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조금 속도감을 더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의 정책은 우리나라만의 정책이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딱 그만큼의 수주 정도 아니면 이 수주를 통해서 대형 원전이라고 하면은 10년 정도의 매출을 인식하는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의 매출을 인식하는 그 단계로 그냥 우리나라만의 밸류를 받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이랑 국내 정책의 부합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도업종군의
첫 번째로 속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시장에서 왜 조정이 나오냐? 과연 미리 수주를 기다리면서 한 단계 주가가 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해외 수주를 기다리는 단계 중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해외 안에서 유럽이면 유럽, 중동이면 중동, GDP 안에서 자금을 소진하는 그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겹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에 따라 이번 주가 조정을 그냥 완전 안 된다, 매도 이런 시각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삼고, 그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수주 일정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에 이어서 체코, 폴란드 등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추가 수주를 이제 가을쯤에 윤곽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차장님은 추가 수주에 대해서 이 윤곽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집트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좀 말은 많았어요. 이거 정말로 수주 받은 거 맞냐? 러시아가 엘다바에서 따낸 거 제하청 준 거 아니냐? 제하청 맞습니다. 근데 일단 러시아가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그걸 살펴봐야죠. 이게 사막 쪽에다가 원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온이죠, 굉장히. 그리고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많이 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지어서 가동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러시아가 어떤 경쟁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하청을 주면서 일부 어떤 주 원자로는 아니지만 기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건설 이런 것들을 맡겨준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검증을 받고 어떤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집트 원전에서 좀 비롯이 돼서 추가적인 수주 현황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불고 있는 거고요.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전 한 기를 짓는데 한 7에서 9조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체코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한 기를 짓는다고 했어요. 8조 규모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건설 추진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11월 이 입찰 제안서 제출 목표로 해서 입찰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다가 이르면은 빠르면은 24년도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시간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신규 원전을 지어서 이걸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보내주는 데는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기간은 많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거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유지보수나 이런 쪽을 먼저 보시고 그 뒤에 기간이 걸리는 신규 원전의 건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코에서는 또 향후에 추가 3기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또 25조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거겠죠. 거기다가 또 바짝 다가와 있는 게 폴란드입니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수입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가고 있죠. 거의 우리나라 이제 혈맹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도 지금 신규 원전 6기 계획 중이에요. 6기라고 하면은 거의 한 45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원전의 시너지 효과도 날 수가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짝 다가온 것들, 일정들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선정이 가시화되는 부분은 2024년도가 될 거지만 또 그 전에 어떤 일정들에 따라서 기대감이나 이런 걸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꿈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빌 게이츠 그리고 영국의 고급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조금 실질적으로 지금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을 달성할 미래 기술의 집합체다라고 불리는 SMR. 현재 기술이 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국내에서 관련된 업체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세계적인 부호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죠. 왜 뛰어들겠느냐? 돈이 되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 미래를 그냥 트렌드로
본인들이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려들어서 빅트렌드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 국가들 묶어놓고 여기서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하면은 불확실성을 제거한 미래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SMR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대형 원전의 원자로보다는 크기가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존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핵 항공모함에 들어가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찰나, 신재생으로 전환을 하려던 찰나에 또 뜻하지 않았던 러우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유럽이나 미국 뭐 어디를 가릴 것 없이 에너지 안보 위기를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툭하면 러시아에서 가스관 잠근다, 우리 잠근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근데 겨울은 또 다가오고 있죠. 정말로 혹한의 겨울이 될 수 있는,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기관 산업인 에너지 부분이 흔들린다는 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전 세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으로도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던가 수소 이런 것들 미국에서 너네 생산만 해도 세액공제 해줄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생존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SMR이라는 것은 일단은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표준화시킨 원자로, 굉장히 작은 원자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성도 일반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고 탄소 배출도 거의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전 대비해서 경제성도 갖추고 있어서 미래 에너지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하나 건설하려면 10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기간도 단축하면서 단기간에 에너지를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들, 사실 이 SMR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60개 이상이에요. 60개에서 7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제품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는 해외 쪽에서 한 5, 6개 정도의 업체만 지금 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의 조금 매도세가 가열차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매수 타이밍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로도 봤을 때 이 SMR을 제품화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는데 지금 원전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탑픽 기업 어디 보고 계실까요?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하셨네요. 말씀드리려고 했고 연결해서 BHI, 한정기술이라는 기업들이 주가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점을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원전의 원천 기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못 가져오는 게 있었거든요.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계측기, 센서 이런 거를 해외에서 다 사왔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 같은 경우를 국가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을 해서 국내화를 시켰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지금 주가 빠진다고 여기에서 더 빠지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빠지고 왜 빠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잘 하면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고 공매도 추이와 가격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17,000원 초반대에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래가 밝기 때문에 많은 생각하지 말고 17,000원 초반대에 왔을 때는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정부가 4분기에 미래 유망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로봇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쟁력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이제 국내 첫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을 했잖아요. 기술력은 워낙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품 출시 현황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11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이족 보행 로봇 요즘에 굉장히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또 내놓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정말로 인간 체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키는 170 정도, 몸무게 50대 초반 이 정도 성인 남성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의 정말로 인간 같은 이제 로봇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영화에서 보던 우리가 그런 로봇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 정도로 기술은 발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더 이상 이제 청소기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정말 인간 같은 그런 로봇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그리고 협동 로봇, 천문 관측용 마운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지금 로봇 핵심 기술이 일단은 초정밀 지향 마운트라고 해요. 이게 최근 군사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 로봇들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일반 서비스 로봇보다는 약간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으로 협동용 로봇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족 보행 로봇에 이어서 정말 산업용까지도 다 같이 출시가 되면서 산업용과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은 아직까지 숫자가 크게 나오는 쪽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맹점이 있어요. 이게 산업의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를 먼저 보시고 기업을 찾으셔야지 나중에 로봇들 많이 보이네 라고 하면서 기업들 찾다 보면 주가 어디가 있죠? 2배, 3배, 4배, 올라가 5배 있죠.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로봇 2차 전지 못지않은 빅 트렌드가 될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일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제 영화 같은 그 현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로봇이 네네. 커피를 타주는 뭐 로봇 카페도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보 이후에 내놓을 로봇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이 있었으니까 4발, 5발로 걸어 다녀야죠. 5발이요? 네. 굉장히 빠르게 네, 다니겠네요. 맞아요. 그게 네.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장 안에서 2발로 다니는 로봇은 효율이 떨어져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빈 공간을 장비라든지 그걸 넣어서 기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족 보행 로봇은 쉽지 않습니다. 개발하는 게. 그런데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우리가 EBS 방송을 통해서 그 각 대학별로 대표 로봇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나와서 경쟁을 했어요. 네. 축구 게임 로봇 개발에서 누가 이기는지. 그때 카이스트가 포항공대보다 이겼을걸요. 거기에서 시초가 된 그 동아리가 만든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족 보행 로봇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러한 핵심 부품을 밖에서 즉 외부에서 조달을 해오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 원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기업은 내재화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출 총이익률도 50%가 나와요. 예. 지금 당장 실적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본격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면 비용 통제까지 가능하다는 그 포인트를 같이 생각해서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기술력 바탕, 비용 통제 함께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50%까지 나오는 참 우리나라의 그 인적 자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가로 투자 매력도 한번 볼까요?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비용 통제는 하지만 비싸네요. 당장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모멘텀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696억입니다. 뭐 한 차례 주가는 쉬어갈 수 있겠죠. 그 점을 생각해야 되겠고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또 드리는데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일정들 하반기에 많아요. 그 점을 체크해보고 또 종목들 조정 나오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일정까지는 조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삼성 자산운용이 또 4분기에 로봇 관련 ETF 출시할 이 일정적인 모멘텀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 한번 차장님 들어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이제 빅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이미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에서 기업 선별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미래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브리봇. 모든 로봇이라고 이제 에브리봇입니다, 이름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어떤 OEM, ODM 형태로 물걸레 청소기 이런 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서 예전과는 다르단 말이죠. 여기 바퀴도 없는데 걸레를 막 돌리면서 지가 자율주행해서 청소를 해요. 와, 정말 신기하죠. 정말 써보신 똑똑하네요. 분들은 알겠는데 이만큼 이 로봇이라는 분야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각각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다 4차 산업이 한 군데에 몰려서 집약된 게 결국은 로봇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가전들 많이 팔아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사물 인터넷이 연결돼서 이런 것들을 로봇이 나중에 이족보행 로봇 나와서 정말로 인간처럼 모든 집안일과 요리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화 시켜서 통제를 해주고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미래를 조금 크게 그려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과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미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거나 지분 투자를 미리 해놓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분이 들어오기 목전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브리봇은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들어가도 좋은 자리일까요?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굉장히 그 무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이쪽 기업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그 비율을 조금 실수하면서 음봉이 길게 나온 모습들 나왔는데 일단 마지막 이평선 61선 16,000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25,000원 잡고 그 이후에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점으로는 지금 16,000원대 중반부터 그리고 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굉장히 지금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홍 이사님의 로봇 관련주 탑픽도 한번 들어볼까요? 본업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이 투자가 실제 대기업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돈이 있냐? 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0억 원 중반이 발생을 하고 현재 현금성 자산 수준이 1,400억 정도 되는 인탑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적 체력은 키트로도 발생을 했고 본업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로봇 부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구간부터는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함께 생각하고 지금 관점에서도 새롭게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탑스는 그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지금 가격에서 사실 매크로 환경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으나 네.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로봇에 대한 사업 프리미엄이 하반기부터 부각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정고점 부근은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4만 원 이상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 우선은 들어가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다가 4만 원 이상까지 보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확신 있으신 거죠? 네. 네. 두 분 다 이제 아무래도 그 로봇이 굉장히 좀 핫한 산업은 맞고 앞으로도 ETF라던가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런 일정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금요일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장이 열리잖아요. 주말을 네. 쉬고 네. 다음 주 장 좀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시장 자체로는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일단은 CPI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예상치를 벗어난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에너지 가격 그리고 원자재, 음식료 이런 쪽들 또 자극받으면은 CPI 쉽게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발표될 것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구간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크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크로 얘기하면 사람들 관심 많아요. 하지만 그 매크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나는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살 게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태조 이방원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를 더 극심하게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숲, trees rather than forest라고 나무보단 숲, 숲보단 나무죠. 거꾸로 말했어요. 아유, 네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숲보단 나무를 보고 들어가는 전략을 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불안정하고 또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속보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주말에는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종목 콕톡은 삼성전자, 성일하이텍 그리고 SM, 원전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지 성공 투자 전략을
계획들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발빠르고 차별화된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